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 27년 군 경력의 미국 대령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전체를 지키는 자물쇠였던 겁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흔들리고 대만이 위험해지며 아시아 전체가 무너집니다. 미국 의회를 뒤흔든 이 보고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뒤에는 한 분석관의 치열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커닝햄입니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육군에서 전역한 지 꼭 5년이 됐네요. 군복을 입고 살았던 시간이 27년입니다. 젊은 시절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장을 누볐고 중령이 된 후엔 유럽 사령부에서 작전 계획을 세웠으며 대령 계급장을 달고서는 국방대학원에서 전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는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3층으로 출근하며 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을 설계하는 일을 맡았죠. 제 책상 위에는 늘 중국, 북한, 러시아에 관한 기밀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붉은색 표지의 극비 문서들, 위성사진이 첨부된 정보 분석 자료들, 각국 군사력을 비교한 도표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냉철한 현실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이상보다는 냉정한 계산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숫자로 말하고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군사력 비교표, 예산 효율성 분석, 작전 성공 확률 계산이 제 언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군사 동향을 점검했고, 오전에는 CIA에서 넘어온 정보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오후에는 회의실에서 동료 분석관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녁에는 상부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했죠. 퇴근 후에도 집에서 기밀 문서를 검토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 아내는 가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은 국방부와 결혼한 것 같다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전략 분석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주말에도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했고 휴가 때도 군사 전문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태평양 방어선의 한 지점 정도였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할 건 없는 또 하나의 동맹국이었죠.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매달린 작은 반도였습니다. 북한이라는 골칫거리를 막기 위해 우리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관심을 쏟던 건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 증강이었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었으며 중동의 이란 핵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동맹국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군도 60만 명 규모로 꽤 강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신경 쓰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출장은 주로 일본이나 괌으로 갔고 한반도는 지도 위에서만 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이후 저는 한반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나아가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지적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27년간 군에서 배운 모든 것, 15년간 국방부에서 쌓은 모든 경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 끝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의 봄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이지만 국방부 청사안은 꽃 구경할 여유 같은 건 없었죠. 새 행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회의실마다 경론이 오갔고 복도에서는 고위 관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오갔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정확했습니다. 아침 7시 출근과 동시에 전날 밤 들어온 정보 보고서부터 확인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훈련 동향,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러시아 전략 폭격기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이었죠. 8시에는 부서 회의가 열렸고 10시에는 타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점심은 대부분 책상에서 샌드위치로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상부에 올릴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죠. 저녁이 되어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이어지거나 긴급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죠. 제 동료들은 대부분 저처럼 군 출신이거나 국제정치학 박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냉철하고 분석적인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 이익만을 계산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 전략적 가치, 작전 실행 가능성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감정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데이터와 논리였지 감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무렵 국방부 내부에서는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감축안이 검토되고 있었고 중동에서도 단계적 철수가 논의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분담 문제도 끊임없이 거론됐죠. 회의실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미군이 왜 그렇게 많은 나라에 주둔해야 하는가?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남의 나라를 지켜줄 이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몇몇 분석관들은 주한미군 2만 8천 명의 유지비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이 됐고 군사력도 강하니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었죠. 그럴듯한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했고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군의 장비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체 개발한 전차와 장갑차도 있었으며 해군력도 꽤 강력했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중국 전문 분석관들이었죠. 그들은 한반도를 단순한 북한 방어선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봉쇄의 핵심 고리라는 거였죠. 저는 처음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처럼 느껴졌거든요. 중국은 이제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데 굳이 봉쇄 같은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중국 관련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저지선, 동중국해 통제의 전략적 요충지, 미일 동맹과 연결되는 핵심 고리 같은 표현들이었죠. 제 가슴 한쪽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중국에 관한 정보 보고서가 쏟아질 때마다 한반도가 계속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대규모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고 있다는 정보, 항공모함 전단을 태평양으로 전개하려는 계획 같은 것들이었죠. 매일 아침 책상 위에 놓이는 빨간 표지 보고서들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0페이지 정도였던 중국 관련 보고서가 이제는 50페이지를 넘어섰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인 데이비드는 중국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중국학을 전공했고 베이징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도 있었죠. 그는 점심시간에 저를 불러 세워 말했습니다. 브래드, 자네 한반도 담당이지? 요즘 중국 동향 보고서 제대로 읽고 있나?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봐야 해. 중국이 진짜 노리는 건 태평양 장악이야. 그리고 한반도는 그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장벽이지. 저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해진다 해도 미국 해군을 상대할 수준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죠. 데이비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10년 전 얘기야. 지금 중국 해군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네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 그날 오후 저는 데이비드가 건네준 최신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국은 이미 구축함 60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항공모함도 3척으로 늘어났으며 잠수함 전력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전략 목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중국은 제1도련선을 돌파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제1도련선은 한반도 남단에서 일본 열도를 거쳐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가상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한국 남해였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중국 해군이 대한해협을 통과한다면, 동해로 진출해서 일본 서쪽 측면을 위협한다면, 그리고 태평양으로 나아간다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수록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단순한 반도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자물쇠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가능성일 뿐이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확률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도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 빨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상황실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거라는 걸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다른 분석관들도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남중국해 위성사진이 떠 있었고 빨간 점들이 무언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크린 앞에 선 정보 담당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브리핑할 내용은 극비사항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항공모함 2척, 구축함 15척, 프리기탐 8척, 잠수함 5척 이상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속 함대는 정연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죠. 브리핑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제1도련선 돌파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남해와 일본 오키나와 사이 해역이 핵심 통로로 설정돼 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1도련선 돌파? 한국 남해? 지금까지 저는 한반도를 북한 억제를 위한 전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거대한 방파제였던 겁니다. 옆에 앉은 해군 출신 분석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야. 실제 작전을 위한 리허설이지.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중국 함대는 현재 북상 중입니다. 동중국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번 훈련의 최종 목표 지점은 대한해협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한해협은 한국과 일본 사이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폭이 불과 200km도 안 되는 곳이었죠. 그곳을 중국 함대가 통과한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엄청났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구축한 봉쇄선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파견 나온 장성이 발언했습니다. 이건 우리 동맹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한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면 서태평양 전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중요한지를요. 한반도는 단순히 북한과의 휴전선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중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가 바뀌는 겁니다. 브리핑 장교가 다시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 최신의 구축함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체계와 유사한 레이더를 장착했고 대함 미사일 능력도 상당합니다. 만약 실제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해군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죠.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첫 무대가 바로 한반도 주변 해역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즉각 협의하십시오. 한미 연합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전력 배치도 검토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섰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동맹국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반도는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었고 앞으로 수십 년간 이 대결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황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저는 급히 동료 분석관 톰을 불렀습니다. 톰, 방금 상황실에서 나왔어. 중국 함대가 대한해협으로 향하고 있다고. 톰도 이미 브리핑 내용을 전해 들었는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중국이 정말 태평양으로 나오려는 거야?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톰, 우리가 놓친 게 있어. 한국은 단순한 북한 방어선이 아니었어. 중국 봉쇄의 최전방이었던 거야. 복도에서 다른 분석관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과장된 거 아니냐며 의심했고, 누군가는 이제 우리는 중국과 본격적인 대결 국면으로 접어든 거라며 긴장했습니다. 회의실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고위 관리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급히 지난 10년간의 중국 해군력 증강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운 그래프와 수치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구축함 보유 대수는 10년 전 20척에서 60척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없었는데 이제 3척을 운용하고 있었죠. 잠수함 전력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건조 속도였습니다. 중국은 1년에 구축함을 5척씩 진수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1년에 2척 건조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속도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브래드, 이제 알겠어? 내가 왜 한반도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감옥 같은 거야.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한국과 일본 사이를 통과해야 해. 그런데 거기에 미군이 버티고 있으니 중국으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지.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데이비드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 해안선은 제1도련선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한반도가,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가, 남쪽으로는 대만과 필리핀이 거대한 장벽을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지점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왜 중요한지를요. 그들은 단지 북한을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최전방 병력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 고위전략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배석한 회의였는데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중국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제1도련선을 돌파해 서태평양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때 한 고위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당분간 보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관리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키는 게 과연 효율적입니까? 한국군도 이제 충분히 강합니다. 우리가 계속 떠안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국방부 내부에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회의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른 쪽에서는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방부 예산 담당 차관보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을 유지하는데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듭니다. 기지 운영비, 병력급여, 장비 유지비를 모두 합치면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돈이면 최신 구축함 2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만 막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안심시키며 영내 전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합니다. 한국에서 철수하는 순간 동아시아 동맹체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국방장관이 손을 들어 토론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입니다. 커닝햄 분석관, 자네가 한반도 담당이지.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주게. 2주일 안에. 저는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2주일 만에 수십 년간의 한미동맹 가치를 평가하라니요. 게다가 저는 아직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브래드, 자네한테 큰 짐이 떨어졌군. 이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 정책을 좌우할 거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지. 데이비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브래드, 자네는 아직도 한반도를 점으로 보고 있어. 선으로 봐야 해. 아니, 면으로 봐야 해. 한국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미일동맹, 한미동맹,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연결돼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뒤졌죠.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참전 결정 과정, 냉전시대 주한미군의 역할, 탈냉전 이후 전략 환경 변화, 중국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안보구도 재편 같은 것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며칠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커피만으로 버텼고 쪽잠으로 피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게 필수적인 전략 거점이 아니다. 기술이 발달한 지금 일본과 괌기지만으로도 충분히 동아시아를 커버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비용 절감과 전력 효율화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이다. 저는 이 분석을 담은 4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제 판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냉철한 분석, 객관적 데이터, 합리적 결론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제 상관인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국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국장은 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커닝햄, 자네 보고서 읽었네.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럽군. 자네는 전략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군사력만 봤어. 숫자와 거리와 기술만 계산했지. 하지만 전략은 그게 다가 아니야. 지정학, 동맹 네트워크, 심리전, 경제, 이 모든 게 얽혀 있는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의 질책은 계속됐습니다. 커닝햄, 자네가 만약 중국 전략가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기회로 볼 것입니다. 국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중국은 그 순간을 수십 년간 기다려왔어. 한국에서 미군이 빠지는 순간 제1도련선의 구멍이 뚫리는 거야. 그리고 그 구멍으로 중국 해군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 기지, 요코스카 기지가 있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래드, 지도를 다시 보게. 한국이 없으면 일본 서쪽 측면이 완전히 노출돼. 중국 함대가 대한해협을 통과하면 동해로 바로 진입하는 거야. 그럼 일본은 사면에서 위협받게 되지.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고립된 점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일한 삼각 동맹의 한 꼭지점이었고 그 한 점이 무너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리는 겁니다. 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한국군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어. 한국군 60만, 이들은 유사시 자동으로 우리 편이 되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훈련된 군대 중 하나지.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르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브래드, 자네는 능력 있는 분석관이야. 하지만 이번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봤어. 다시 해보게. 이번엔 더 넓은 시각으로. 국장실을 나온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27년 군 생활, 15년 국방부 근무 경험이 무색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냉철한 분석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겁니다. 숫자에만 매몰돼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빨리 퍼지는 법이죠. 커닝햄이 상관한테 혼났대, 보고서가 반려됐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아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죠. 작은 반도가 이렇게 복잡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국회의사당 돔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문득 20년 전 육군사관학교에서 들었던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전략이란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 인간 심리까지 이해해야 한다. 당시엔 그냥 교과서적인 말로만 들렸는데 이제야 그 의미가 조금씩 와닿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다시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단독으로 보지 말고 동아시아 전체 맥락에서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브래드, 내일 점심 같이 하자.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자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렵지만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27년간 군에서 배운 전략 이론, 15년간 국방부에서 쌓은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신있게 분석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실은 표면만 긁은 것에 불과했다니.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전략 분석가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계속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기밀사항이라 말할 수 없었죠. 이런 외로움도 이 일의 어려운 점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동료들과만 나눌 수 있고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국방부 근처 작은 레스토랑이었죠. 데이비드는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프레드, 소개할게. 마이클 오헨런 박사야.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지. 아시아 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야. 저는 오헨런 박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낸 저명한 학자였으니까요. 오헨런 박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커닝햄 대령, 데이비드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는 보고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도무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오헨런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닝햄, 자네가 틀린 게 아니야. 다만 질문이 잘못됐을 뿐이지.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자네는 지금 한국이 왜 중요한가를 묻고 있어.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야. 한국 없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가?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꾸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없을 때의 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오헨런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략적 가치라는 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계산해야 할 때가 많아요. 있을 때 뭘 얻는가가 아니라 없을 때 뭘 잃는가를 봐야 하죠. 한국이 없다면 동아시아 동맹 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일본이 느낄 불안감은? 중국의 전략적 선택지 확대는? 대만이 받을 심리적 충격은? 생각하면 할수록 도미노처럼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거들었습니다.
브래드, 자네는 한국을 점으로 봤어. 하지만 한국은 네트워크의 노드야. 그 노드가 빠지면 전체 네트워크가 약해지는 거지.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헨런 박사는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북한 억제 수단에서 중국 견제 거점으로 의미가 바뀌어 왔는지를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오헨런 박사가 말했습니다. 커닝햄, 앞으로 며칠간 제 연구실로 오세요. 제가 가진 자료들을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한국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보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헨런 박사의 연구실은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책장마다 아시아 안보에 관한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논문이 쌓여 있었죠. 오헨런 박사는 한국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 해양 진출 의지, 역사적 트라우마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는 거였죠. 커닝햄, 중국은 지난 100년간 해양 세력에게 당했어요.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서 서구 열강의 침략을 모두 바다를 통해 받았죠.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은 해양 진출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니 그들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헨런 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게 제1도련선이에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이죠. 중국은 이 선 안에 갇혀 있어요. 대양 해군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지도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한반도는 그 선의 최북단이었고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였죠. 오헨런 박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일본 방위성 보고서예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죠. 보고서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자국 방어의 최전선으로 봤습니다. 한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 본토가 안전하다는 인식이었죠. 만약 한국이 중립화되거나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겁니다. 커닝햄, 동맹이라는 건 심리학이기도 해요. 일본이 미국을 믿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버리면 일본도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헨런 박사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며칠간 그에게서 배운 내용은 제가 15년간 혼자 공부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례, 실제 정책 결정 과정, 각국 지도자들의 심리까지 모두 설명해줬죠. 어느 날 오후 오헨런 박사가 물었습니다. 커닝햄,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왜 참전했는지 알아요? 저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죠. 오헨런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본질은 달라요.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자체보다 동맹 체계를 걱정했어요. 한국을 버리면 서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봤죠. 그래서 참전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요. 한 곳에서 약속을 어기면 다른 모든 곳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일주일간 오헨런 박사와 공부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나아가 세계 전략의 핵심 고리였던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를 마지막으로 나서는 날 오헨런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커닝햄, 이제 보고서를 다시 쓸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헨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자네가 질문을 바꿨을 뿐이죠. 좋은 분석가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새로운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엔 접근 방식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없는 아시아를 시뮬레이션하기로 했죠. 컴퓨터 앞에 앉아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한다.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을 단계별로 예측했습니다. 1년차, 중국이 대한해협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 실시. 2년차, 일본 여론이 동요하며 미일 동맹 재검토 논의 시작. 3년차, 대만이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음.
5년차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 영향권으로 재편.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하나의 고리가 빠지자 전체 동맹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정밀한 군사 시뮬레이션도 돌렸습니다. 국방부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중국과의 가상 분쟁 시나리오를 분석했죠. 한국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한국이 있으면 미군은 중국 함대를 제1도련선 안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지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들이 동중국해를 장악했고 한미 연합해군력이 대한해협을 봉쇄했죠. 작전 반경도 넓었고 대응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없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군은 일본 기지에만 의존해야 했고 중국 함대는 대한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서쪽 측면이 완전히 노출됐고 동해가 중국의 작전 구역이 됐죠. 작전 반경은 절반으로 줄었고 대응 시간도 크게 짧아졌습니다. 수치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있으면 미군의 작전 효율성이 200% 증가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저는 경제적 측면도 분석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연간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수백 배였습니다. 한국군 60만을 미군으로 대체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니 불가능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전력 배치였습니다. 저는 동맹 심리학도 고려했습니다. 오헨런 박사가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일본이 안심합니다. 일본이 미국을 믿으니 호주도 따라옵니다. 호주가 동참하니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동맹 네트워크 효과였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버리면 이 네트워크가 역으로 작동합니다. 일본이 의심하고 호주가 동요하며 동남아시아가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3주간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고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아내에게도 거의 연락하지 못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보고서 제목은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수 불가결한 축으로 정했습니다. 제목부터 명확한 결론을 담았습니다. 애매한 표현은 쓰지 않았죠.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서론에서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가? 본론에서는 군사, 경제, 외교, 심리 등 모든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이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이번엔 자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썼다고 확신했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또 반려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죠. 커닝햄, 보고서 잘 읽었네. 이번엔 완전히 다르군. 자네가 드디어 본질을 이해한 것 같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번 보고서는?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합참의장께 보고할 예정이야.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자네한테 브리핑을 요청했어. 다음 주 하와이로 출장 가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브리핑이라니. 이건 제 보고서가 최고 위층까지 올라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령부에서 직접 브리핑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일주일간 저는 브리핑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100페이지 보고서를 45분 발표로 압축해야 했죠. 핵심만 뽑아내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오헨런 박사가 모의 브리핑을 도와줬습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 번 연습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죠. 오헨런 박사가 조언했습니다. 커닝햄, 장성들은 복잡한 이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명확한 결론과 실행 가능한 제안을 원하죠. 한국이 왜 중요한지 3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고민 끝에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중국 봉쇄의 최전방이다.
둘째, 한국 없이는 동맹 네트워크가 무너진다. 셋째, 주한미군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전력 배치다. 하와이로 떠나는 날 아내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여보, 힘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브리핑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8시간 비행 내내 긴장이 풀리지 않았죠. 하와이에 도착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청사로 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위압적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체를 관할하는 사령부답게 규모가 엄청났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령관을 비롯해 각군 참모장, 정보 책임자, 작전 책임자 등 30여 명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별을 단 장성들이거나 고위 간부들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45분간 숨가쁘게 발표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며 중국의 제1돌연선 돌파 시나리오를 설명했고 한국이 빠진 경우와 있는 경우의 군사적 차이를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동맹 네트워크의 연쇄 효과도 다뤘고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도 보여줬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이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지만 저는 준비한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오헨런 박사와 연습한 게 큰 도움이 됐죠.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령관이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장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커닝햄 분석관. 이 보고서는 즉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킬 자료입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온 직후 상황은 빠르게 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국방부 고위층에 회람됐고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상관은 잘했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안도하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와이 출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언론은 즉각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국방부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복도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손을 떼야 할 때라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에서도 주한미군 재배치론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제 책상 위로 관련 기사 스크랩이 쌓여갔습니다. 한국 방위 비용, 미국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 주한미군 감축이 답이다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불과 일주일 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보고서가 순식간에 시의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치가 전략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방부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어차피 한국 주도는 정치적 결정 사안이다. 우리 분석은 의미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일부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맞춰 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상관조차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커닝햄, 상황이 좀 복잡해졌네. 자네 보고서는 훌륭해. 하지만 지금 정치 상황이 이러니 추가 브리핑은 잠시 보류하는 게 좋겠어.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3개월간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가 정치 한 방에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 동료 분석관들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도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한다며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었죠. 일부는 아예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복도에서 만난 톰이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게 워싱턴이야. 우리는 전략을 짜지만 정치인들이 결정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톰,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어. 우리가 침묵하면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거야. 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대통령이 방향을 정했는데.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제가 발견한 진실을 그냥 묻어둬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한국 관련 토론이 나왔습니다. 한 전직 관리가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냉전의 유물입니다. 이제 한국도 부자나라가 됐으니 스스로 방어해야 합니다. 미국이 계속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모릅니다. 한국이 단순히 방어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 자산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노력도 보고서도 하와이 브리핑의 성공도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다른 업무로 돌아갔고 저만 혼자 한국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헨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오헨런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닝햄,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정치가 전략을 집어삼켰어요. 제 보고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헨런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커닝햄, 지금 자네는 포기하려는 건가? 아니면 싸우려는 건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싸운다고요? 상대가 대통령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오헨런 박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전략가는 정치와 싸우는 게 아니야. 정치를 설득하는 거지. 자네 보고서가 옳다면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왜 여기서 멈추려 했을까요? 오헨런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듣게, 커닝햄. 정치적 반대가 있다는 건 자네 보고서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고서는 논쟁도 안 생겨. 자네가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거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헨런 박사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포기한다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영영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수십 년 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장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국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커닝햄, 무슨 일인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제 보고서를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싶습니다. 국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저는 준비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전략 분석가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맞춰 분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으로 정치적 결정을 돕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제 보고서는 정치와 무관한 전략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커닝햄, 자네 이거 책임질 수 있나? 만약 대통령 정책에 반하는 증언을 한다면 자네 경력에 타격이 갈 수도 있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각오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경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침묵한다면 10년 후 한반도에서 우리가 치를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국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커닝햄. 자네 각오가 대단하군. 의회 증언을 추진해보지. 하지만 명심해. 이건 자네 책임이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국장실을 나오며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제 경력을 걸고 도박을 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믿는 진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복도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소문을 이미 들었는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드, 자네 정말 의회 증언하려는 거야? 미쳤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브래드, 나는 자네를 지지해. 자네가 오라.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행운을 빌게. 그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상황을 설명했죠. 아내는 놀랐지만 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세요. 결과가 어떻든 저는 당신 편이에요. 아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의회 청문회는 2주 후로 잡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였죠. 그 2주간 저는 증언 준비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예상 질문을 100개 넘게 만들고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오헨런 박사가 모의 청문회를 도와줬죠. 그들은 일부러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주한미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한국은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내나? 한국군만으로도 북한을 막을 수 있지 않나? 미국 납세자. 돈을 남의 나라에 쓸 이유가 뭔가? 날카로운 질문들에 답하며 저는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어떤 질문이 나올까? 어떻게 대답할까?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청문회 당일 아침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원의원 15명, 언론 기자들, 방청객들로 가득했죠.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가 생중계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브래드 커닝햄 분석관입니다. 커닝햄 분석관, 증언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오늘 저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입니다. 20분간 핵심 논지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제1돌연선 돌파 시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동맹 네트워크 효과,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을 모두 다뤘죠. 숫자와 지도를 보여주며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분석관,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님, 방위비 분담은 협상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국이 한 푼도 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제 답변이 예상 밖이었던 거죠.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상호 이익입니다. 한국은 안보를 얻고 우리는 전략적 거점을 얻습니다. 한국의 주둔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가치가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2시간 넘게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공격적인 질문도 많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논리로 설득하며 때로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죠.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권을 줬습니다. 커닝햄 분석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결론을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저는 27년간 군에 복무하며 전쟁터를 경험했습니다. 전략이 틀렸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직접 봤습니다. 한국에서 철수하는 결정은 단기적 비용 절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치를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증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여러 의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석관, 오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부터 상황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증언이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됐죠. 국방부 분석관,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 자살 행위라고 경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 재조명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제 증언 영상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제 주장이 회자되기 시작했죠.
여론도 움직였습니다. 청문회 전에는 주한미군 감축 찬성이 60%였는데 일주일 만에 반대가 55%로 역전됐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여러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합참의장실에서 브리핑 요청이 왔고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연락이 왔죠. 일주일 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했죠. 이번엔 반응이 훨씬 진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커닝햄 분석관,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자네 분석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가 특별청문회를 추가로 열었고 전문가들을 불러 한반도 전략을 재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제 분석을 지지했죠. 한 달 후 상원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이며 일방적 감축이나 철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원도 비슷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요 매체들이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죠. 저는 신중하게 인터뷰에 응하며 핵심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 축이다. 미국 안보의 최전방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증강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죠. 최신 무기체계 배치, 훈련 강화, 기지 현대화 같은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동맹국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제 보고서를 요청해갔고 호주 국방부도 비슷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했죠. 제 동료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중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격려의 말을 건넸죠. 가장 기뻤던 건 오헨런 박사의 전화였습니다. 커닝햄, 자네가 해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바꿔놨어. 이제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본래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석 달 후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 일방적 감축을 금지할 것,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 제가 청문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법으로 명문화된 겁니다. 국장이 저를 불러 악수를 청했습니다. 커닝햄, 자네가 역사를 바꿨어. 앞으로 수십 년간 한미동맹의 기초가 될 분석을 해낸 거야. 자랑스럽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국의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요. 제 분석이 미친 영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히 주한미군 정책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재편되기 시작했죠.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새로운 구상이 나왔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체계 강화, 한국과 호주의 협력 확대, 한국을 아시아 나토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방안들이 추진됐죠. 미 해군이 변화의 선봉에 섰습니다. 한국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대폭 늘렸고 한국 해역에서의 작전 빈도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한국조선산업과의 협력이었죠. 미 해군은 한국조선소의 군함 건조를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빠른 건조 속도가 미국에게 절실했던 겁니다.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던 미국에게 한국은 구세주였습니다. 한국조선소는 미국 조선소보다 건조 속도가 3배 빨랐고 비용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미 해군 수뇌부는 한국과의 협력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공군기지 현대화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죠. 최신 전투기 배치, 레이더 시스템 업그레이드, 탄약고 확충 같은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거점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오산 기지와 군산 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군 시설로 발전했습니다. 육군은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단순한 방어훈련에서 벗어나 공세적 작전훈련으로 전환했죠. 한미연합군이 유사시 북한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연합훈련 규모도 점차 커졌고 참가 병력도 증가했습니다. 경제 협력도 확대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첨단 무기의 필수적인 반도체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미국 국방부의 핵심 공급업체가 됐죠. 방산 협력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무기들이 미군의 관심을 받았죠. 일부 무기는 미군이 직접 구매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 세계 수준으로 인정받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미국도 한국 방산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변화는 수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증언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한미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상호 의존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정한 동맹이 된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었고 미국은 한국의 안보 보장자였습니다. 양국 모두가 이 관계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었죠. 국제사회의 시각도 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의 군함을 파견해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독일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서구 안보 체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학계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주요 대학과 싱크탱크들이 한반도 연구를 강화했습니다. 한국학 강좌가 늘었고 한국 전략 연구자들이 각광받기 시작했죠. 제 보고서는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됐습니다. 하버드, 예일, 조지타운 대학 등에서 제 사례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배 연구자들이 제 분석 방법론을 배우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단순히 북한 문제의 맥락에서만 다뤘는데 이제는 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다뤘죠. 한국 관련 기사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같은 권위 있는 매체들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뉴스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반발이 격렬할수록 우리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반증이었죠. 중국 외교부는 연일 성명을 내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비판했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한 한국 정부는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죠. 5년이 지났을 때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주한미군은 단 한 명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장비와 훈련이 강화됐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경고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즉 주한미군 철수는 이제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금기어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말하는 사람은 전략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올라가 이제 부국장이 됐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더 넓은 시야에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제 시각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작은 점이 아닙니다. 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이자 자유세계의 최전방 보루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도 한반도 상황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전략이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지정학, 동맹의 심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퍼즐이죠. 그 퍼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숲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한 조각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과거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항상 큰 그림을 먼저 보려고 노력합니다. 몇 년 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회고록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이었죠.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직접 들은 얘기였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북한을 티베트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는 게 나한테도 이롭다. 그 대목을 읽으며 저는 전략의 복잡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만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심지어 북한까지 어떤 식으로든 그 존재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영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절묘한 장치였죠. 이런 미묘한 균형을 숫자로만 계산하려 했던 제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후배 분석관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젊은 분석관들과 세미나를 진행하죠. 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 표면 아래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라. 한 나라의 가치는 그 나라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가 만드는 네트워크에 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저 자신의 과거 실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더 진심을 담아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제 국방대학원 교재로 쓰입니다. 후배들이 전략 분석을 배울 때 제 사례를 공부한다고 하더군요.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모두 담았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가끔 강연 요청을 받아 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죠.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으며 어떻게 진실을 발견했는지를요. 학생들의 반응은 항상 뜨겁습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는 손이 숲처럼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분석가였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봤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숫자 뒤에 숨은 인간과 역사와 문화를 보려 노력합니다. 데이터는 출발점일 뿐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답은 데이터 사이의 빈 공간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죠. 서울의 역동성,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 급속한 발전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갔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으니까요. 비무장지대에도 가봤습니다. 그곳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땅이 품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국군 장성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한국군은 세계 어떤 군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전투 의지와 훈련도가 놀라웠습니다. 일부 미군 장성들은 한국군이 미군보다 더 잘 싸울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는 가끔 말합니다. 당신이 한국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했습니다. 전략가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전략을 짜는 겁니다. 중국의 부상, 기술 변화, 세대 교체 같은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이자 자유세계의 이익이니까요.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가치 동맹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때로 당연하게 여겨질 때 가장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27년간 군에 복무하고 15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연구했고 다양한 동맹국들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동맹국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죠.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국은 단순한 피보호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 강국이 됐고 문화 강국이 됐으며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 공여국이 됐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는 인류 역사상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최전방 보루가 됐다는 점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권위주의 국가가 부상하는 시대에 한국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안전하고 대만이 희망을 갖고 동남아시아가 선택의 자유를 누립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들도 흔들릴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잊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가족의 헌신, 동료의 도움, 오랜 친구의 우정, 평화로운 일상, 자유로운 삶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저는 한국을 거의 잃을 뻔한 경험을 통해 그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더 일찍 깨닫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잃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것들, 당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의 진짜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헌신, 자녀들의 웃음, 친구들의 우정, 평화로운 나라에서 사는 축복을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소중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진실은 공유될 때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국제관계나 안보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그것이 세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올바른 정책이 평화를 지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실들이 많습니다. 그 진실을 찾아내어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